와우, 엄청 떨리네요. 잠깐만요. 와, 이것도 오랜만에 하니까. 공유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됐나요? 커졌나요? 아니요, 밑에 그 큰 거, 이제 큰 화면 누르시거나 위에 프레젠테이션 시작하기 눌러주시면 되세요. F5 눌러보세요. F5. 예. 아니면 현재 슬라이드부터. 네. 처음부터. 예. 됐어요. 됐을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해와 비전을 강의하게 된 강혜주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떨린다. 어, 저는 이번 시간에 약간 시대의 흐름에 관련돼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윈터 리더십을 갔을 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저희 PM은 시대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시대에 빠르게 적응하는 만큼 도태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잘 따라와 주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죠? 시대가 빛의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4차 산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로봇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대체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것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빨라졌죠. 예, 경제학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2030년까지 20억 개의 일자리가 소멸이 되고 현존하는 일자리의 80%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의 직업은 저도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태백이 초고령 사회가 되고 점점 저희 지역이 소멸국 도시로 나라에서 지정을 했더라는 거죠. 그러면 나의 이 주유소 사업이 잘 되겠냐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제가 현실 점검을 하게 되고 최근에 좀 더 PM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좀 더 딥하게 뭘 해야 될까? 알아봤다 해야 되나? 좀 더 비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부의 추월 차선이 있어요. 여기에서 내용 중에 어떤 문구가 있냐면 경제적 자유를 가지려면 지렛대를 이용한 시스템 소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책 속에서. 그런데 이런 시스템 소득을 원하게 된 좀 배경에는 젊은 친구들이 경제적으로 불안감이 많이 기저에 깔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이런 시스템 소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런 시스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중국에서도 공영 TV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소개하는 방송이 진행이 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중국 시장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핫한 소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이죠. 우리가 이런 이해가 명확하게 되어야지만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전달을 하고 올바르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자산권을 구축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아는 시간이 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처음에 우리가 일반적인 유통 방식은 어떤 제조회사에서 무엇을 제품을 생산을 하면 광고,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이 과정 속에 많은 유통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이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그 속에 한 단계 거칠 때마다 유통 마진이 따라 붙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최종적으로 우리 소비자가 가져가기 때문에 처음에 생산 단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소비자가 받아가는 것은 뻥튀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받아가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런 중간에 받아가는 중간 유통 거품 마진을 생략하고 다이렉트로 그죠? 소비자와 연결해주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제품의 유동 마진과 광고비를 없애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거래로 이어주고 그 이어준 사이에 생기는 이익을 다시 환원해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요즘은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이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포인트도 많이 적립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소비를 조금 현명하게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해서 발생 배경을 조금 알아보자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1920년대 미국에서 출발을 하고 하버드 경영학 대학원생 논문 속에서 이론이 있었는데 이것을 던킨 교수님이 구체화시켰습니다. 사실 이 논문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박사님들이 논문을 쓸 때 실증 사례를 그 데이터를 입력을 시켜야 되더라고요. 저희 지역에서도 최근에 모 박사님이 심리학적으로 논문을 쓰시는데 한 학교 학생을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하버드 경영학 대학원생들도 이 논문을 엄청난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이론을 만들었고 던킨 교수님이 구체화를 시켰는데 논문의 주제가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홍보하는 광고보다 직접적으로 내가 상품을 사용을 하고 그것을 느낀 그런 체험담, 그것을 공유했을 때 좀 더 신뢰를 가지고 구매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1950년대 후반에 본격적으로 기업에서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글로벌 A사, 큰 A, 어, 사가 이제 이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예전에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도 법이 확실하게 제정되어 있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아메이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걸 시작했을 때는 소송이 걸린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불법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나중에 정상적인 유통 방식이라는 인정하에 올바른 유통이라고 했기 때문에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그러다 보면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어 하죠. 커피숍이나 백다방이나 뭐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내기가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원하지만 맥도날드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그 프랜차이즈가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불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올바른 유통 구조라고 인지하면서 점점 법들이 개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합법이 됐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점점 이런 법들이 많이 법안이 발의되고 있고 점점 좋아지고 있죠. 환경들이. 이거는 엘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라고 그 미래학자께서 이제 쓰신 책인데 앞으로 프로수명 경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새로운 백만장자들이 수두룩하게 나타날 것이다. 물론 주식시장, 투자자, 방송매체 이런 데서 이제 프로슈머의 중요성을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이것이 일반인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분들이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리고 선진 제조 방식, 틈새 마케팅, 고도로 숙련된 아이고 응? 제가 이 컴퓨터를 잘 사용을 못하니까 숙련된 지식을 가진 보유하고 있는 국가 일본, 한국, 인도, 중국, 미국이 첫 번째 수혜국이 될 것이라고 미래학자께서 먼저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에 있어서 어떤 회사를 선택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겠죠.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유통인데 어떤 회사를 선택할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 브랜드 마케팅과 카탈로그 마케팅이 있는데 PM을 여기에 한번 접목해 보겠습니다. 브랜드 마케팅은 프리미엄을 이제 지향하는 마케팅인데 미래지향적 산업이고 프로슈머를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그 아이폰 같은 그런 회사를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카탈로그 마케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업계에서 1, 2위를 하고 있는 업체에서 모든 너희들이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마트를 이곳으로 대체를 해.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죠. 넓은 타깃층을 가지고 있지만 제품군도 되게 다양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기는 내가 직접적으로 생산한 뭐 어떤 R&D를 한다기보다
뭐라 해야 될까요? 어떤 회사와 거래를 하고 우리 회사가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아메랑 애터미 같은 경우 상으로 말해도 되나? 거기 같은 경우는 보통 판로를 제공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소위. 그러니까 물건을 제조회사가 여기를 유통망으로 이용을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판매를 하는. 그래서 내가 뭔가를 R&D를 한다기보다 어떤 회사의 물건을 가져와서 내가 이곳에서 판매하는 형식에 띄고 있는 거고, 저희 PM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회사에서 R&D를 하고 있죠. 해마다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되고, 액티바이즈나 리스토레이트 파워 칵테일 같은 경우도 항상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항상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회사이죠. 그래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따져보게 되는데 저도 사실은 PM회사가 유한회사에서 사실은 좋았거든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주식회사는 아무래도 주주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드라마를 봐도 그렇잖아요. 주주의 영향을 받아서 회사가 좌로 우로 휘청휘청 하잖아요. 그래서 주주총회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유한회사는 내가 창립자의 오너의 철학이 확고하게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뚝심이 있고 주식회사는 그렇지가 못하는 거죠. 아무리 창립자가 좋은 마음으로 뭔가를 만들었어도 주주들이 좀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한 그 주주에 의해서 그 주주의 눈치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너가 뭔가를 CEO가 결정함에 있어서 항상 선택권이 좀 결정이 뒤로 미뤄질 수도 있고 주주 한 명 한 명 한 명 설득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반면에 유한회사는 CEO가 빠르게 결정을 할 수 있고 빠르게 뭔가를 진행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저희 피임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가격 인하가 있었을 때 회장님께서 단번에 단칼에 결정을 내리시고 그것이 2024년 1월에 내린다고 하셨을 때 바로 그것이 실행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 오너의 마인드가 그 철학이 이런 부분에서도 딱 드러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PM의 로고 넘버원. 그 역시도 회장님이 워낙에 서프라이즈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31년 동안 지키고 있다가 이제서야 터뜨렸다는 것은 다 왔다는 거죠. 본인의 목표한 어떤 고점에. 그래서 그것을 터뜨렸을 때, 아, 우리도 그분의 방향에 맞춰서 빨리 달려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아까 말한 그 유한회사 같은 경우 있죠. 그게 스몰 자이언츠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변화론 그룹장님께서 써주신 내용인데 규모보다 탁월함을 선택한 작지만 강한 기업들을 스몰 자이언츠라고 합니다. 투자 유치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외부 투자, 소위 아까 잠시 말한 것처럼 지분을 팔았다는 의미이고 투자자의 이익 추구가 회사의 최대 목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뭔가를 밀고 나감에 있어서 그 주주들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 안목으로 기업 경영을 하더라도 주주들에게 일일이 설명을 하고 설득해야 하므로 경영자의 결정이 무기한 연기, 무산되기 쉽다. 따라서 기업의 철학과 정신이 이어지기 어렵다. 그것이 주식회사의 대표적인 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반면 유한회사의 CEO는 그러지 않죠. 그리고 저희는 현재까지 창립자와 CEO가 동일하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회사를 분별함에 있어서 불법 다단계 피라미드와 합법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옥자판 그리고 재팬알프 코리아의 영향으로 특히 저기 부산 쪽은 그런 아픔이 많은데 그 대표적으로 품질이 저품질인 경우, 그리고 품질에 대비해서 높은 가격. 그러다 보니까 한 번밖에 구매가 쉽지가 않아요. 구매하기가. 그리고 공정거래위에 이제 등재되어 있지도 않고 소비자 보호 제도도 없죠. 근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사실 알아보기 쉬운 거는 공정거래위에 들어가 보시면 돼요.
공정거래위에 들어가시면 정보 공개란에 들어가셔서 사업자 정보 공개, 다단계 판매 사업법 여기에 들어가시면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후원 수당을 어느 정도 받는지도 알 수 있고 판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정보를 진짜 수치로 데이터적으로 다 알아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꼭 한편 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어떤 회사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저희는 지금 절차 중에 있습니다. 절차를 밟고 있대요. 공정거래 등록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혹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230만 원만 내시면 나머지는 밑에 제가 깔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최근까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의 그런 고수입을 현혹한다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네트를 깔아준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정말 그 바이러리의 방식의 그런 엄청난 유혹을 정말 무섭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되고 저희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안다면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겠죠. 그래서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뭐 이런 기사도 최근에 많이 뜨고 가상자산에 대한 것도 많이 뜨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보험이죠. 일종의 보험이 들어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다 듭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자산이 없죠. 이걸 들 수 있는 돈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들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 PM은 지금 피해 보상 준비금 순위가 2023년 기준으로 2위예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애터미가 2등이니까 애터미가 많이 들 것 같죠? 아닙니다. 저희 PM이 현재 2위이고 곧 1위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것도 저희 PM 코리아가 단연 1위입니다. 그리고 현재 매출이 저희가 3위를 달리고 있죠. 곧 업계를 갈아엎겠죠. 그래서 글로벌 원코드 사업이 가능한가 이것도 좀 중요한데 그 PM 사업이 우리가 우리의 코드를 가지고 글로벌 원코드가 가능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다른 타사 저는 네트워크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걸 잘 몰랐는데 그 그룹장님들 말씀을 인용을 하자면 N사 같은 경우도 최고 직급이 되어야지만 중국에서 글로벌 사업을 펼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중국에서 네트를 펼쳐놔도 한국에서 내가 최고 직급이 되지 않으면 그 글로벌로 구축한 나의 자산권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한국의 이제 인쇄동 같은 경우도 말로는 글로벌 원코드라고 되어 있지만 막상 실상은 네다섯 국가밖에 되지 않고 그것이 아직 제대로 글로벌 전산의 카운팅이 잘 안 된다라고 또 하시더라고요. 그런 반면 저희는 지금 글로벌 사업하시는 사장님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것들이 가능하고 저희 59개 국가에 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저희가 이제 뭐 펼쳐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 45개 국가에 있고 FPO 53개국이고 이렇게 다 따지면 총 98개 국가예요. 그런데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년에 이렇게 많은 국가들을 또다시 오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 인구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인도를 비롯해서 중국, 그죠? 베트남 이런 모든 국가들이 아직도 준비를 중이고 여러분들에게 그 큰 시장이 열려 있다는 게 저희 PM 사업의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PM은 현금 지급이 되는가, 마일리지 사이버 머니가 되는가 이것도 또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만나신 분들이 어떤 분이 있었냐면 자기 우리 한국 기업이에요. 한국 기업인데 본인 그 사이트 안에서 구매를 하면 그게 포인트로 적립이 되고 그 포인트로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뭐도 사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포인트로. 그래서 도대체 이 포인트는 얼마를 쌓아야지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다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게 말로만 들었을 땐 되게 메리트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왜 현금으로 주면 되지? 굳이 마일리지로 쌓고, 사이버 머니로 준다는 거지?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현금 지급이 되는가, 마일리지 사이버 머니를 주는가,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 이 생각이 많이 들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보상 플랜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PM은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에서 보상 플랜의 적법성을 검증을 받았는데, 보상 구조가 한결같아야지 주기적으로 바뀐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안 좋잖아요. 사실은 내가 이 보상이라는 것이 그 회장님이 혹은 PM에서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보상 플랜 자체가 철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회사의 수입 구조이고 그 회사를 지탱하는 기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보상 플랜이 자꾸 바뀐다는 건 회장님의 마인드가 확고하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근데 유한회사를 설립했을 때 회장님의 마인드는 정말 처음부터 넘버원을 바라보고 시작하셨던 것처럼 이 보상 플랜 안에도 진짜 뼈와 영혼을 갈아 넣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죽하면 법원에다가 적법성을 검증까지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인만의 확고한 신념이 이 보상 플랜 안에 다 녹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 구조 자체가 지속적이어야지만 내가 내 자산권을 구축함에 있어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이 자산권을 구축함에 있어서 이 보상 플랜 자체가 내가 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룹장님들을 비롯해서 항상 보상 플랜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좀 짚어보자면 서비스나 제품 유통이 아니라 가입비, 회원비로 돈을 벌어주는 구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짚어봐야 되고, 쉽다고 큰 돈으로 유혹하는데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상이 공평하고 역전이 가능한가? 저희 PM은 가능하죠. 이 부분들이. 그리고 보상의 유지 조건이 저희는 정말 심플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이러리 구조. 이거는 회장님께서도 계속 강조하셨어요. 바이러리 구조를 해왔던 소위 15년 전에 그 오너들의 그런 결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파산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회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에 유의를 하고 있는 회사조차도 지금 파산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심각한 거죠. 그런 방면에 저희 회장님께서는 그 이름 또 거대한 매트릭스 하이닉스 하이브리드 방식. 나 정말 무슨 영화 보는 줄 그런 방식을 채택한 정말 선구자적인 그런 보상 플랜을 만드신 그분의 해안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PM의 비전은 우리가 쭉 처음에는 저희가 권리소득을 시스템 소득을 만들죠. 저희 스스로가. 그래서 만들어가면서 공부를 하고 잘 배워서 지금처럼 잘 배우고 잘 전달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글로벌적으로도 인적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서 레버리지를 쌓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저희 PM 인터내셔널의 비전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이것 또한 큰 비전이죠. 상속세에 대한 부분. 저희 사실 저도 뭐 건물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자식한테 물려준다 생각하면은 사실 앞이 깜깜하긴 하거든요. 얘가 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 들긴 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이 건물을 내 아이한테 물려준다 한들 이 아이가 그 상속세를 낼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못 받고 아마 경매를 내놓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희 PM은 우리가 코드를 물려주잖아요. 무형이잖아요. 무형.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 없이 상속이 가능하고 미국은 판매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어, 법적으로 가능하진 않지만 미국에서는 그것이 판매도 가능하고 저희가 상속세 없이 상속이 무한대로 이게 뭐 어떤 회사들은 뭐 몇 대, 자손 몇 대까지 이렇게 상속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무한대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PM 코리아에서도 이 상속세 없이 지금 이거를 상속받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하네요.
예,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좀 비전이지 않을까요? 내가 열심히 구축한 것이 내 자녀에게 뭔가를 물려줄 수 있고, 그렇다면 내 자녀가, 저희 지금 자녀가 이제 막 군대 제대한 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군대에서부터 갑자기 주식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왜 그랬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군대에 누워있는데 그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내가 집은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문득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나이 40 전에 집을 살 수 있을까? 월급만으로 모아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갑자기 주식을 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들으면서 요즘 그러면서 결혼도 안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좀 슬프면서 그랬는데 열심히 PM 사업을 해서 상속세 없이 상속을 해줘야겠다 이 생각을 했더니 우리 둘째가 눈을 번쩍 뜨면서 그것은 내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우리 집에 웃고자 하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회장님께서는 최근에 이제 이런 발표를 하셨어요. 5년에서 10년 안에 글로벌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마켓이 이제 내년에 오픈 준비 중이죠. 오픈 예정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인구의 30%를 잠재 고객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사실 글로벌 1위 목표는 곧 다가올 것 같아요. 사실 지금 PM이 전 세계 6위잖아요. 6위인데 7위를 건너뛰고 갔잖아요. 8위에서 7위 뻥 하고 6위가 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년에 이제 5위를 바라보고 계신다는데 왠지 뻥 뛸 것 같아요. 왜냐면 내년에 이제 새로운 뭔가가 우리가 신제품이 출시되잖아요. 그것이 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또 한 번 센세이션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이 30%를 잠재 고객으로 보고 있다는데 저희 5천만 인구에서 30%면 한 1,500만 명인가요? 그죠? 그 정도를 본다는데 지금 PM 가입하신 분이 한 80만 명 정도 되나요? 그렇죠. 80만 명이 좀 안 되나? 그런데 아직 한참 멀었잖아요. 그러면 이 중국 대륙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인구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 반짝 뜨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성인 10명 중 4명이 비만으로 11만 명이 사망을 한대요. 너무 무서운 소식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비만율로 사망을 한다는데 청소년 비만율도 점점 오르고 있대요. 남학생이 비만율이 15.5%고 여학생도 8.5%로 각각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10년 대비로 더 많이 올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만 위험 요인으로 질병 사망자 수는 11만 2,161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위험 요소 5위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비만이 심각하게 이 정도인데 지금 저희가 어떤가요? 탑셰프가 내년에 출시될 예정이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이런 비만 시장에 대해서 식욕억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사로 나왔잖아요. 근데 주사에 대한 부작용이 많다 보니까 약물에 대한 경구로 섭취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제약회사들이. 그런데 저희 PM 회사가 어떤가요? 이 또한 발빠르게 움직였다는 거죠. 아까 잠시 서두에 말한 것처럼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지 어, 돈을 벌 수 있죠.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빠르게 적응해야지만 도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장님의 말씀처럼 빠르게 선진적으로 움직여 주신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리고 그분의 해안을 바탕으로 저희가 탑셰프가 내년에 출시되는데 이 기회를 여러분 모두가 놓치지 않고 움켜잡으시길 희망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그 윈터 리더십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시냐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신대요, 회장님한테.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나의 목표는 글로벌 1위이고 특히 지금의 이 기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이분은 처음부터 PM의 로고에 넘버원을 박은 그 순간부터
본인의 마음속은 항상 1위를 바라보고 항상 달려왔고 아직 1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달리고 있죠. 저희 또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 확신으로 열정과 끈기로 꾸준하게 달려간다면 이분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 우리도 함께 이분이 거인이시잖아요. 올라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원하는 바 모두를 이 PM 속에서 이루시면 어떨까 하고 바라봅니다. 저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